지금 전 세계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사실상의 백기 투항. 캄보디아가 휴전 합의서에 서명했습니다. 중국제 전차 20대, 로켓 진지 다수, 후방 사령부까지. 중국을 등에 업고 의기양양하던 캄보디아가 K9과 KGB의 정밀 타격 앞에 단 30분 만에 잿더미로 변해버린 겁니다. 대한민국이 기록한 명중률 98.7%. 이 괴물 같은 숫자가 전 세계 군사 지도를 다시 쓰고 있습니다. 한국 무기 투입 후 단 6시간 만에 역전된 상황. 미국도 포기한 15m 정밀 타격을 한국이 성공시켰죠. 더 충격적인 건 태국 국방장관이 눈물로 서명한 휴전 합의서 뒤에 숨겨진 70년 전 약속이었습니다. 왜 한국은 강대국도 외면한 전쟁에 뛰어든 걸까요? 지금부터 믿기 힘든 그 경이로운 기록을 공개합니다. 시작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대한민국 화이팅 댓글로 한국을 응원해주세요. 새벽 4시 50분. 108발의 로켓이 우리 국경 마을을 불태웠습니다. 학교가 무너졌어요. 병원이 타올랐죠. 저는 40년간 태국 국방부에서 전장을 분석해온 아난 차라윗 준장입니다. 웬만한 전쟁의 잔혹함은 다 봐왔다고 자부했어요. 그런 제가 그날 상황실에서 손이 떨렸습니다. 왜냐고요? 우리 주력포의 사거리가 30km였거든요. 적의 로켓은 40km 밖에서 날아왔습니다. 반격조차 할 수 없는 전쟁. 그건 도살장이었어요. 그날 새벽, 저는 방콕 국방부 지하 상황실에 있었습니다. 평소라면 당직 장교 2~3명만 졸음을 참고 있을 시간이었죠. 그런데 갑자기 경보음이 울렸어요. 처음엔 오작동인 줄 알았습니다. 캄보디아와의 국경은 늘 긴장 상태였지만 실제로 대규모 공격이 들어올 거라고는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거든요. 스크린에 붉은 점들이 하나둘 찍히기 시작했습니다. 1개, 2개가 아니었어요. 순식간에 수십 개의 붉은 점이 국경선을 따라 번져나갔죠. 상황실에 있던 장교들이 하나둘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아무도 말을 하지 않았어요.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았죠. 그저 스크린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 피해 보고가 들어왔을 때 저는 제 귀를 의심했어요. 뿌라사 초등학교 직격. 학생 대피 중 피해 발생. 그 다음 보고는 더 끔찍했습니다. 국경 마을 병원 타격. 중환자실 붕괴. 저는 손에 쥐고 있던 연필을 너무 세게 쥐었나 봅니다. 똑 하는 소리와 함께 연필심이 부러졌어요. 그 작은 소리가 적막한 상황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제가 40년간 군에 몸담으면서 배운 건 딱 하나였어요. 전쟁은 감정이 아니라 숫자로 결정된다는 것. 사거리, 화력, 병력, 보급선. 이 숫자들이 승패를 가르죠. 그런데 그날 밤, 그 숫자가 우리를 배신했습니다. 캄보디아가 쏜 건 중국제 BM-21 다연장 로켓이었어요. 사거리 40km. 그들은 국경에서 35km 떨어진 안전한 곳에 자리를 잡고 일방적으로 우리 마을을 불태웠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땠을까요? 태국 육군의 주력 자주포는 미국제 M109AO였어요. 사거리 30km. 아무리 전진 배치를 해도 적의 로켓 진지에는 닿지 않았습니다. 이게 뭘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우리는 맞기만 해야 한다는 겁니다. 적은 안전한 곳에서 버튼만 누르면 되고 우리 병사들은 쏟아지는 불비 속에서 죽어가야 했어요. 반격 한 번 못하고요. 저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사거리가 닿지 않는 전쟁은 전쟁이 아니라 학살이라는 걸요. 상황실의 대형 스크린에는 열상 카메라 화면이 실시간으로 중계되고 있었습니다. 국경 마을 주민들이 대피하는 모습이 하얗게 빛나는 점들로 보였어요. 어른들이 아이들 손을 잡고 뛰고 있었죠. 짐을 챙길 틈도 없이 맨몸으로 도망치는 사람들. 누군가는 넘어졌고 다른 누군가가 그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 와중에도 하늘에서는 로켓이 계속 떨어졌어요. 저는 참모들에게 소리쳤습니다. 반격 방안을 내놔라. 지금 당장. 하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한결같았어요. 사거리가 부족합니다. 전진 배치를 해도 적 진지까지 10km가 모자랍니다. 공군 지원을 요청하면 어떻겠습니까? 그것도 쉽지 않았어요. 캄보디아가 로켓 진지를 민간 지역 한복판에 숨겨놨거든요. 잘못 폭격했다가는 우리가 민간인 학살범이 되는 겁니다. 저는 즉시 동맹국들의 긴급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가장 먼저 연락한 곳은 미국이었어요. 태국은 오랫동안 미국의 우방이었거든요.
냉전 시절부터 함께해온 동맹이었죠. 그런데 돌아온 대답이 뭔지 아십니까? 지원 검토에 수 주가 소요될 예정입니다. 수주요. 우리 국민들이 지금 이 순간에도 죽어가고 있는데 수주를 기다리라는 겁니다. 중국에도 연락했습니다. 어차피 캄보디아에 무기를 판 나라니까 최소한 중재는 해줄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중국의 반응은 더 차가웠어요. 양국 간 분쟁에 개입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자기들이 판 무기로 사람들이 죽어가는데 원칙을 운운하고 있었어요.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동맹이라는 단어가 얼마나 허무한지 깨달았습니다. 40년간 저는 국제관계를 분석하면서 동맹의 가치를 믿어왔어요. 함께 훈련하고 함께 무기를 개발하고 함께 적을 억제한다. 그게 동맹이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진짜 위기가 닥치니까 아무도 없었습니다. 모두가 계산기를 두드리고 있었어요. 태국을 도왔을 때 얻는 이익과 잃는 이익을 저울질하고 있었던 겁니다. 상황실 한쪽에서 젊은 장교 하나가 울고 있었어요. 또라사 초등학교가 그 친구 고향 마을에 있었거든요. 저는 그 장교에게 다가가지 못했습니다. 무슨 말을 해줘야 할지 몰랐어요. 괜찮을 거라고요? 그건 거짓말이었으니까요. 저도 괜찮지 않았습니다. 새벽 6시가 넘어서야 폭격이 멈췄습니다. 108발. 정확히 108발의 로켓이 우리 땅에 떨어졌어요. 학교 2곳, 병원 1곳, 민가 수십 채가 파괴됐습니다. 인명피해 집계는 아직 진행 중이었지만 이미 수십 명이 목숨을 잃었다는 보고가 들어왔죠. 저는 부러진 연필 조각을 내려다봤습니다. 40년간 전장을 분석하면서 이렇게 무력한 적은 처음이었어요. 내 나라 아이들이 죽어가는데 손 내밀어주는 나라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동맹이라는 이름이 이렇게 허무한 줄은 몰랐어요. 사거리 10km. 이 숫자가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이 차이를 메우지 못하면 오늘 밤에도 똑같은 일이 반복될 거였어요. 저는 지도 위에 그려진 국경선을 노려봤습니다. 답이 필요했습니다. 다음 날 오전 정찰 드론이 보내온 영상을 보고 저는 욕설이 나올 뻔했습니다. 캄보디아군이 로켓 진지를 옮겼는데 그 위치가 하필이면 프레아비 헤아르 사원 바로 옆이었거든요.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1000년이 넘은 크메르 제국의 유산. 그 신성한 사원에서 불과 15m 떨어진 곳에 탄약 상자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이게 얼마나 교활한 짓인지 아십니까? 우리가 그 탄약고를 폭격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폭발 반경 안에 사원이 들어갑니다. 천년된 석조 기둥이 무너지고 정교한 부조들이 산산조각 나겠죠. 그 순간 태국은 문화재 파괴범이 됩니다. 국제사회의 비난을 받고 유엔 제재를 받고 전쟁에서 이기고도 지는 겁니다. 캄보디아는 그걸 노린 거였어요. 저는 작전회의를 소집했습니다. 참모들이 하나둘 모여들었지만 누구 하나 뾰족한 수를 내놓지 못했어요. 공군 참모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정밀 폭격은 어떻겠습니까? 제2담을 사용하면 목표물만 타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제2담의 오차 범위가 얼마인지 알고 있었거든요. 미국제 제2담. 합동직 격탄이라고 불리는 정밀 유도 폭탄입니다. 분명 뛰어난 무기예요. 하지만 CEP, 그러니까 원형 공산 오차가 10m 이상이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목표 지점에서 10m 정도는 빗나갈 수 있다는 뜻이죠. 탄약고와 사원 사이 거리가 15m인데 10m 오차가 있는 폭탄을 쓴다. 사원이 파괴될 확률이 80%가 넘었습니다. 회의실에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한 참모가 중얼거렸어요. 그럼 지상군을 투입하는 건 어떻습니까? 특수부대를 보내서 탄약고를 직접 제거하는 거죠. 저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게 가능했으면 진작에 했겠죠. 캄보디아군이 사원 주변에 촘촘하게 방어선을 구축해놨어요. 지상 접근은 사실상 불가능했습니다. 그때 회의실 문이 열렸습니다. 누군가 들어왔어요. 처음 보는 얼굴이었습니다. 동양인이었는데 태국 사람은 아니었어요. 군복 위에 달린 태극 마크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한국군이었죠. 그가 거수 경례를 했습니다. 대한민국 국방부 소속 박성우 중령입니다. 긴급 지원 협의차 파견되었습니다. 저는 속으로 의아했어요. 분명 어제 미국과 중국에만 지원을 요청했는데 한국이라니요. 나중에 알고 보니 한국 정부가 태국의 상황을 독자적으로 파악하고 먼저 지원을 제안한 거였습니다.
저는 일단 그를 회의에 참석시켰어요. 솔직히 큰 기대는 없었습니다. 한국이 우리에게 뭘 해줄 수 있겠습니까? 박중령이 스크린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그가 드론 영상을 확대하더니 탄약고와 사원 사이의 거리를 가리켰어요. 15m. 이 거리가 문제라고 들었습니다. 참모 중 하나가 퉁명스럽게 대답했죠. 그렇소. 제2담으로는 사원을 건드리지 않고 탄약고만 타격하는 게 불가능하오. 박중령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주머니에서 마커를 꺼내더니 화이트보드에 숫자 하나를 적었어요. 3m. 그가 말했습니다. 한국에는 CP 3m 이내의 정밀 유도 폭탄이 있습니다. KGB, 한국형 합동직 격탄입니다. 회의실이 술렁였습니다. 3m라고요? 한 참모가 비웃듯이 물었어요. 미국제 제2담도 10m인데 한국제가 3m라고? 그게 말이 됩니까? 박중령은 표정 하나 바꾸지 않았습니다. 말이 되느냐고 물으셨습니까? 저는 팩트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가 노트북을 연결하더니 화면에 영상을 띄웠습니다. 한국에서 진행된 실사격 시험 영상이었어요. KGB가 투하되는 순간부터 목표물에 명중하는 순간까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영상 속에서 폭탄은 투하 직후 날개를 펼쳤어요. 마치 글라이더처럼 활강하면서 목표물을 향해 날아갔죠. 그리고 정확히 표적 한가운데에 명중했습니다. 박중령이 설명을 이었습니다. KGB는 GPS와 관성항법 장치를 동시에 사용합니다. GPS 신호가 교란되어도 관성항법 장치가 궤도를 수정하죠. 그리고 투하 후 날개를 펼쳐서 활강하기 때문에 수십 킬로미터 밖에서도 정밀 타격이 가능합니다. 우리 전투기는 적 방공망 밖에서 안전하게 폭탄을 투하하고 이탈할 수 있어요. 저는 그의 말을 들으면서 점점 집중하기 시작했습니다. 사거리 문제까지 해결된다는 건가요? 박중령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KGB의 활강 사거리는 100km가 넘습니다. 어제 밤처럼 사거리 때문에 반격을 못하는 일은 없을 겁니다. 하지만 참모들은 여전히 회의적이었습니다. 한 사람이 책상을 탁 치며 일어났어요. 잠깐만요. 미국제도 못 믿는 판에 한국제를 믿으라는 겁니까? 한국이 언제부터 정밀 무기 강국이었습니까? 저는 30년간 미국 무기로 싸워왔소. 미국 것도 안 되는 걸 한국 것이 된다고요? 박중령이 그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빛은 차분했지만 흔들림이 없었어요. 장군님, 30년 전 한국은 소총 하나 제대로 못 만드는 나라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저희는 70년간 전쟁의 공포 속에서 살아왔어요. 북한의 장사정포가 서울을 겨냥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밀도는 생존의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3m를 만들어냈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박중령이 다시 스크린을 가리켰어요. 화면에는 프레아비헤아르 사원의 정교한 석조 부조가 비치고 있었습니다. 천년 전 장인들이 새긴 앞사라 여신들의 춤추는 모습. 그 옆으로 캄보디아군의 투박한 탄약 상자들이 쌓여 있었죠. 아름다움과 파괴가 15m 사이를 두고 공존하는 기괴한 장면이었습니다. 박중령이 말했습니다. 우리는 저 사원을 지키면서 전쟁을 끝낼 수 있습니다. 15m면 충분합니다. 3m 오차의 폭탄이라면요. 저는 그의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허풍을 떠는 것 같지는 않았어요. 그의 눈에는 이상한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건 영업사원의 자신감이 아니었어요. 자기 나라의 기술을 진심으로 믿는 사람의 눈빛이었죠. 하지만 저는 아직 결정을 내릴 수 없었습니다. 이건 도박이었어요. 3m라는 숫자가 사실이라면 우리는 사원을 지키면서 적의 탄약고를 날려버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숫자가 과장된 거라면 천년의 유산이 우리 손에 무너지는 겁니다. 저는 박중령에게 물었습니다. 중령, 만약 실패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가 대답했어요. 실패하지 않습니다. 저는 다시 물었죠. 그래도 만약에요. 그가 저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그럼 저도 책임을 지겠습니다. 한국의 이름으로요. 회의실을 나서면서 저는 생각했습니다. 저 사람이 말한 3m가 진짜인지 아닌지는 직접 확인해봐야 할 것 같았어요.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미국도 중국도 외면한 이 전쟁에서 한국만이 손을 내밀었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뭔가 달랐습니다. 밤하늘에 별이 떠 있었습니다. 내일이면 결단을 내려야 했어요. 15m의 도박.
실패하면 역적이 되고 성공하면 영웅이 됩니다. 저는 주머니에서 담배를 꺼냈습니다. 손이 떨리지 않았어요. 이상하게도 어젯밤보다 마음이 차분했습니다. 작전 개시 당일 새벽, 저는 태국 공군 작전 통제실에 있었습니다. 거대한 메인 스크린에는 프레아비헤아르 사원이 떠 있었어요. 열상 카메라가 포착한 영상이었죠. 천년된 석조 건물의 윤곽이 초록빛으로 빛나고 있었고 그 바로 옆에는 캄보디아군 탄약고가 검은 덩어리처럼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15m. 그 거리가 화면 속에서 너무나 짧아 보였어요. 저는 손바닥에 땀이 흥건하게 차오르는 걸 느꼈습니다. 옆에 선 박성우 중령은 미동도 없이 화면을 응시하고 있었어요. 저는 속으로 수없이 되뇌었습니다. 저 폭탄이 10m만 빗나가도 나는 태국의 역적이 된다. 천년의 유산을 파괴한 장군으로 역사에 남는 거야. 통제실에는 20명 남짓한 인원이 각자의 자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레이더 담당관, 통신 담당관, 기상 분석관. 모두가 긴장한 얼굴로 스크린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평소에는 잡담도 오가는 공간이었지만 그날은 숨소리조차 조심스러웠습니다. 무전기에서 조종사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알파1, 투하 지점 접근 중. 고도 15,000피트. 목표물 확인 완료. 저는 숨을 멈췄어요. 시작되는 거였습니다. 박중령이 처음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준장님, KGB는 투하 직후 날개를 펼칩니다. 그 순간부터 폭탄은 단순한 철덩어리가 아니라 스스로 생각하는 글라이더가 되는 거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사실 그의 말이 제대로 귀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머릿속은 온통 실패했을 때의 상황으로 가득 차 있었거든요. 스크린 한쪽에 F-16 전투기의 위치가 점으로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적 방공망에서 수십 킬로미터 떨어진 안전한 거리였어요. 이게 KGB의 장점이라고 박중령이 설명했었죠. 활강거리가 길어서 우리 조종사는 위험에 노출되지 않고도 정밀 타격이 가능하다고요. 하지만 그 순간 제가 걱정한 건 조종사의 안전이 아니었습니다. 오직 사원이었어요. 조종사의 목소리가 다시 들렸습니다. 투하 준비 완료. 최종 확인 요청. 저는 박중령을 돌아봤습니다. 그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는 깊은 숨을 들이쉬고 무전기를 잡았습니다. 알파1, 투하 승인한다. 제 목소리가 떨리지 않은 게 신기했습니다. 웨폰 릴리스. 조종사의 침착한 목소리와 함께 스크린 속 전투기 아이콘 옆에 작은 점 하나가 분리되었습니다. KGB가 투하된 거였어요. 박중령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지금 날개가 펼쳐지고 있을 겁니다. 저는 상상했습니다. 15,000피트 상공의 차가운 공기 속에서 폭탄의 옆구리가 갈라지고 접혀있던 날개가 철컥 소리와 함께 펼쳐지는 장면을요. 그 순간부터 폭탄은 떨어지는 게 아니라 날아가는 거였습니다. 목표물을 향해 스스로 방향을 수정하면서요. 통제실의 대형 스크린에 카운트다운이 떴습니다. 17초. 목표물 도달까지 17초. 저는 그 숫자를 노려봤어요. 17, 16, 15. 숫자가 줄어들 때마다 심장이 조여왔습니다. 박중령이 조용히 설명했습니다. 지금 폭탄은 GPS 신호를 받으면서 궤도를 수정하고 있습니다. 만약 신호가 끊겨도 관성 항법 장치가 작동해서 경로를 유지하죠. 이중 안전장치입니다. 저는 그의 말을 들으면서도 눈을 스크린에서 뗄 수가 없었어요. 12, 11, 10. 통제실에 누군가가 작게 기도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도 모르게 주먹을 꽉 쥐었어요.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었지만 아프지 않았습니다. 그저 저 숫자가 빨리 끝나기를 바랐어요. 7, 6, 5. 박중령의 얼굴에도 처음으로 긴장의 빛이 스쳤습니다. 그도 인간이었던 거죠. 아무리 자국의 기술을 믿는다 해도 이 순간만큼은 두려웠을 겁니다. 4, 3, 2, 1. 스크린이 하얗게 번쩍였습니다. 폭발이었어요. 저는 눈을 질끈 감았다가 떴습니다. 열상 카메라 화면이 잠시 흔들리더니 다시 안정되었어요. 먼지와 연기가 화면을 가득 채웠습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어요. 통제실이 얼어붙었습니다. 아무도 말하지 않았어요.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저는 숨을 참은 채 화면을 노려봤어요. 먼지가 걷히기를 기다렸습니다. 그 몇 초가 몇 시간처럼 느껴졌어요. 서서히 먼지가 가라앉기 시작했습니다. 화면 속 윤곽이 드러났어요. 저는 눈을 크게 떴습니다.
탄약고가 있던 자리에는 거대한 구덩이가 생겨 있었어요. 완전히 증발한 거였죠. 그리고 그 옆, 불과 15m 떨어진 곳에 사원이 서 있었습니다. 천년된 석조 기둥들이 한치의 손상도 없이 그대로 서 있었어요. 레이더 담당관이 외쳤습니다. 컨펌. 목표물 파괴 확인. 사원 피해 없음. 클리어. 그 순간 통제실이 터져나갔습니다. 환호성이 울려 퍼졌어요. 누군가는 박수를 치고 누군가는 옆 사람을 끌어안았습니다. 40년간 군 생활을 하면서 이렇게 벅찬 순간은 처음이었어요. 저는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리는 것 같았어요. 박중령이 제게 다가왔습니다. 그의 얼굴에도 안도의 빛이 역력했어요. 준장님 3m였습니다. 저는 그를 바라봤습니다. 그가 약속한 대로였어요. 그 숫자는 과장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박중령의 손을 잡았습니다.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고맙다는 말, 미안하다는 말, 대단하다는 말. 수많은 말들이 목구멍까지 차올랐지만 어느 것도 입 밖으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저 그의 손을 꽉 쥐는 것밖에 할 수 없었어요. 박중령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건 시작일 뿐입니다. 아직 전쟁이 끝난 게 아니에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말이 맞았어요. 탄약고 하나를 파괴했다고 캄보디아가 물러설 리 없었죠. 하지만 그 순간만큼은 기뻤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걸 증명했으니까요. 스크린에는 여전히 프레아비헤아르 사원이 비치고 있었습니다. 천년 전 크메르 장인들이 새긴 앞사라 여신들이 평화롭게 춤추고 있었어요. 그 옆에 구덩이만이 방금 전 폭발이 있었다는 걸 증명하고 있었죠. 저는 그 광경을 오래도록 바라봤습니다. 17초. 그 짧은 시간 동안 저는 지옥과 천국을 오갔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어요. 한국이라는 나라가 만든 숫자는 빈말이 아니었다는 걸요. 3m. 그 숫자가 천년의 유산을 지켜냈습니다. 프레아비헤아르 작전 이후 열흘이 지났습니다. KGB는 연일 성공을 거뒀어요. 적의 탄약고, 지휘시설, 통신기지가 하나둘 불길에 휩싸였죠. 뉴스에서는 태국군의 압도적인 우세를 보도했고 국민들은 환호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웃을 수가 없었어요. 승리의 함성 뒤에 숨겨진 균열이 보였거든요. 열흘 연속 출격. 이게 얼마나 잔인한 숫자인지 아십니까? 전투기 조종사들은 하루에 두세 차례씩 적진을 향해 날아갔습니다. 새벽에 출격하고 점심때 돌아와서 정비를 기다렸다가 저녁에 다시 출격하는 일이 반복됐어요. 인간의 몸은 그렇게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는 공군기지를 시찰하러 갔습니다. 활주로에 도착했을 때 마침 출격을 마친 F-16 한 대가 착륙하고 있었어요. 저는 조종사를 맞이하려고 경납고 앞에서 기다렸습니다. 캐노피가 열리고 조종사가 사다리를 내려왔어요. 그런데 그가 활주로 바닥에 발을 딛자마자 무릎을 꿇더니 구토를 시작했습니다. 저는 달려갔습니다. 괜찮나? 그가 고개를 들었어요. 25살밖에 안 된 젊은 친구였습니다. 그의 얼굴은 핏기가 하나도 없이 창백했고 눈 밑에는 검은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져 있었어요. 죄송합니다, 준장님. 저는 괜찮습니다. 그가 일어서려고 했지만 다리가 풀려서 다시 주저앉았습니다. 의무병들이 달려와서 그를 부축해 갔어요. 저는 그 뒷모습을 바라보면서 속이 뒤틀렸습니다. 저 친구가 무슨 죄가 있습니까? 나라를 지키겠다고 목숨을 걸고 하늘을 나는 건데 쉴 틈도 주지 못하고 계속 출격시킨 건 우리였어요. 기지 사령관이 다가와서 보고했습니다. 현재 가동 가능한 전투기가 12대뿐입니다. 저는 귀를 의심했어요. 열흘 전만 해도 30대가 넘었거든요. 사령관이 설명을 이었습니다. 연속 출격으로 엔진 과열이 심각합니다. 부품 수급도 한계에 달했고요. 최소 일주일은 정비 시간이 필요한데 적이 그 시간을 주지 않고 있습니다. 저는 경납고 안을 둘러봤습니다. 멈춰선 F-16들이 줄지어 있었어요. 평소라면 엔진 열기로 후끈해야 할 경납고가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정비사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지만 표정들이 어두웠어요. 부품이 없으니 고칠 수가 없는 거였죠. 가동률 40%. 공중 우세를 잃기 직전이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KGB로 아무리 정밀 타격을 해도 전투기가 날 수 없으면 소용이 없어요. 캄보디아는 그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끈질기게 버티고 있었던 거예요. 더 큰 문제는 지상이었습니다.
캄보디아가 T-72 전차 군단을 국경으로 밀어붙이고 있었거든요. T-72. 구소련이 만든 전차입니다. 오래된 물건이지만 여전히 무시할 수 없는 화력을 갖고 있었어요. 중국이 캄보디아에 대량으로 넘겨준 거였죠. 수십 대의 전차가 일렬로 국경을 향해 전진하는 영상이 정찰 드론에 잡혔습니다. 지상전이 시작되면 상황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공중에서 아무리 이겨도 땅을 내주면 전쟁에서 지는 거예요. 전차는 마을을 짓밟고 진지를 부수고 병력을 학살합니다. 우리 보병들이 저 철덩어리들을 막아낼 수 있을까요? 저는 불안했습니다. 작전 회의에서 참모들의 얼굴도 어두웠어요. 공군 참모가 입을 열었습니다. KGB를 전차 군단에 투하하는 건 어떻겠습니까? 하지만 육군 참모가 고개를 저었어요. 전차는 고정 목표물이 아닙니다. 계속 움직이는 목표를 공중에서 타격하기엔 한계가 있어요. 게다가 적 전차가 민간 지역 사이로 분산되면 폭격 자체가 불가능해집니다. 저는 지도를 노려봤습니다. 국경 마을들이 점점이 찍혀 있었어요. 저 마을들 사이로 적 전차가 밀고 들어오면 어떻게 막습니까? 보병에게 대전차 미사일을 들려보내야 합니까? 그건 병사들을 죽으라고 보내는 거나 마찬가지였어요. 박성우 중령이 회의실 한쪽에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KGB 작전 이후로 그는 저와 함께 다니며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저는 그에게 물었습니다. 중령, 한국에는 전차를 막을 무기가 없소. 그가 잠시 침묵하더니 대답했습니다. 있습니다. 하지만 공중 무기로는 한계가 있어요. 지상에서 직접 맞붙어야 합니다.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게 문제였어요. 우리 육군의 자주포는 사거리도 짧고 화력도 부족했거든요. 적 전차 군단과 포격전을 벌이면 밀릴게 뻔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공군력에만 의존해왔던 거였죠. 회의가 끝난 후 저는 기지 외곽을 걸었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어요. 붉은 노을이 활주로 위에 길게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저 멀리서 정비사들이 F-16의 엔진 덮개를 열고 무언가를 점검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들의 움직임에서 희망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공중에서 이긴 전쟁을 지상에서 마무리 지을 힘이 필요했습니다. 강철로 된 심장. 적 전차와 맞붙어도 밀리지 않을 화력. 수십 킬로미터 밖에서 적 진지를 초토화시킬 수 있는 장거리 타격 능력. 그런 무기가 있다면 이 전쟁을 끝낼 수 있었어요. 하지만 그런 무기가 어디 있습니까? 미국에 요청해봤자 또 수주를 기다리라고 할 거였고 중국은 애초에 적국 편이었죠. 저는 답이 없는 방정식 앞에 서 있는 기분이었습니다. 숙소로 돌아오는 길에 박중령이 제 옆에 섰습니다. 그가 조용히 말했어요. 준장님, 내일 한국에서 연락이 올 겁니다. 저는 그를 돌아봤습니다. 무슨 연락입니까? 그가 대답했어요. 지상전을 끝낼 준비가 됐다는 연락이요. 저는 그 말의 의미를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에서 무언가 확신 같은 게 느껴졌어요. KGB 때도 그랬죠. 그는 말로만 약속하지 않았습니다. 숫자로 증명해 보였어요. 저는 물었습니다. 그게 뭔지 미리 말해줄 순 없소. 그가 희미하게 웃었습니다. 직접 보시면 아실 겁니다. 땅을 울리는 소리가 들릴 거예요. 숙소에 들어와서 침대에 누웠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창밖으로 별이 보였어요. 저 별빛 아래 어딘가에서 캄보디아 전차들이 우리 국경을 향해 전진하고 있었겠죠. 그리고 또 어딘가에서는 한국이 무언가를 준비하고 있었고요.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땅을 울리는 소리. 그게 무슨 뜻인지 내일이면 알게 될 거였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박중령과 함께 국경 인근 피난소를 방문했습니다. 전선에서 밀려난 주민들을 위로하고 상황을 점검하기 위해서였어요. 차를 타고 1시간쯤 달리자 흙먼지 날리는 천막촌이 나타났습니다. 멀리서 포성이 희미하게 들려왔어요. 전쟁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걸 일깨워주는 소리였죠. 피난소에는 수천 명의 주민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아이들은 울고 있었고 어른들은 지친 얼굴로 앉아 있었어요. 천막 사이를 걸으면서 저는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이 사람들이 무슨 죄입니까? 그저 국경 근처에 살았다는 이유만으로 하루아침에 집을 잃고 떠돌게 된 거였어요. 한 천막 앞을 지나는데 누군가 박중령을 불러 세웠습니다. 떨리는 목소리였어요. 저기요, 젊은이. 한국 군인 맞소? 저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천막 입구에 한 노인이 앉아 있었어요.
낡은 군복 상의를 걸치고 있었는데 세월의 발에서 원래 색이 뭐였는지도 알 수 없을 지경이었습니다. 노인의 얼굴에는 주름이 깊게 패여 있었고 눈은 흐릿했지만 박중령의 가슴에 달린 태극 마크를 정확히 바라보고 있었어요. 박중령이 노인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네, 어르신. 대한민국 국군입니다. 노인의 눈가가 촉촉해졌어요. 그가 떨리는 손으로 품속을 더듬더니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낡은 사진 한 장이었어요. 가장자리가 너덜너덜해지고 곰팡이 얼룩까지 묻어 있었지만 노인은 그걸 보물처럼 조심스럽게 들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사진을 들여다봤습니다. 흑백 사진이었어요. 눈 덮인 산을 배경으로 두 젊은이가 어깨동무를 하고 웃고 있었습니다. 한 명은 동양인이었고 다른 한 명도 동양인이었는데 얼굴 생김새가 달랐어요. 사진 속 두 청년의 웃음이 너무나 환했습니다. 전쟁터라고는 믿기 어려울 만큼요. 노인이 사진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이게 나요. 1950년 한국이었소. 눈이 얼마나 많이 왔는지 발가락이 얼어붙는 줄 알았소. 그런데 이 친구가 자기 양말을 벗어서 나한테 줬어요. 자기는 맨발로 눈밭을 걸으면서. 노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름이 뭐였더라? 김 뭐였는데. 얼굴은 아직도 생생한데 이름이 기억이 안 나요.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1950년이면 한국 전쟁이었어요. 저도 역사책에서 읽은 적이 있었습니다. 태국이 한국 전쟁 때 유엔군으로 참전했다는 걸요. 하지만 그게 이렇게 살아있는 사람의 기억으로 제 앞에 나타날 줄은 몰랐습니다. 노인이 박중령의 손을 덥석 잡았습니다. 그 손은 뼈만 앙상하게 남은 늙은 손이었지만 놀라울 만큼 강한 힘으로 중령의 손을 붙들고 있었어요. 한국은 잘 살고 있소? 그때 우리가 도우러 갔을 때는 폐허였는데. 다 불타고 부서지고 먹을 것도 없었소. 사람들이 풀뿌리를 캐먹고 있었어요. 그 아이들은 지금 잘 지내고 있소? 박중령의 눈이 붉어지는 게 보였습니다. 그가 노인의 손을 두 손으로 감싸 쥐며 대답했어요. 네, 어르신. 잘 살고 있습니다. 덕분에 잘 살고 있어요. 노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행이요. 다행이야. 그때 같이 싸우다 죽은 친구들도 있었는데 그 친구들한테 가면 뭐라고 말해줄지 걱정이었소. 저는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4,000명. 태국에서 4,000명이 한국전쟁에 참전했어요. 그중 129명이 전사했습니다. 이름도 모르는 나라 한 번도 가본 적 없는 땅을 지키기 위해 목숨을 바친 거였어요. 리틀 타이거. 그게 당시 한국인들이 태국군에게 붙여준 별명이었습니다. 작지만 용맹한 호랑이라는 뜻이었죠. 박중령이 노인에게 물었습니다. 어르신, 그때 왜 한국에 가셨습니까? 한국이 어딘지도 모르셨을 텐데요. 노인이 희미하게 웃었어요. 그 웃음에는 70년의 세월이 담겨 있었습니다. 몰랐지. 한국이 어디 붙었는지도 몰랐어. 하지만 사람들이 죽어간다고 하더라고. 공산당이 쳐들어와서 사람들을 죽인다고. 그래서 갔소. 그게 다요. 저는 그 말을 듣고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게 다라고요? 자기 목숨을 걸고 바다 건너 낯선 전쟁터에 간 이유가 그게 다라니요. 하지만 동시에 이해가 됐어요. 그게 그 세대 사람들이었습니다. 복잡한 계산 없이 누군가 죽어가면 도우러 가는 사람들이었어요. 노인이 다시 사진을 들여다봤습니다. 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이 친구가 전사했소. 고지 어디서였는데 이름도 못 찾았어. 시신도 못 찾았고. 나는 살아서 돌아왔는데 이 친구는 그 차가운 땅에 묻혔소. 노인의 어깨가 떨렸습니다. 70년이 지났는데도 아직 꿈에 나와요. 웃으면서 양말 벗어주던 그 얼굴이. 박중령이 노인의 손을 꽉 쥐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도 떨리고 있었어요. 어르신, 저희는 잊은 적이 없습니다. 당신들이 흘린 피가 지금의 대한민국을 만들었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살 수 있는 건 어르신 같은 분들이 그때 와주셨기 때문이에요. 노인이 박중령을 올려다봤습니다. 진짜요? 한국 사람들이 아직도 기억해요? 박중령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기억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기 온 겁니다. 그때 멀리서 굉음이 들려왔습니다. 처음에는 포성인가 싶었어요. 하지만 아니었습니다. 규칙적인 진동이었어요. 땅이 울리고 있었습니다. 점점 가까워지는 소리.
저는 천막 밖으로 나갔습니다. 먼지 폭풍이 일고 있었어요. 그 먼지 속에서 거대한 철 덩어리들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K9 자주포였어요. 한국이 만든 1500마력의 괴물. 8대가 일렬로 대열을 지어 피난소 앞을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땅이 울렸어요. 심장까지 전해지는 진동이었습니다. 노인이 비틀거리며 천막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가 K9을 바라봤어요. 그의 눈이 크게 떠졌습니다. 저게 한국 거요? 박중령이 대답했습니다. 네, 어르신. 한국이 만들었습니다. 노인의 입에서 신음 같은 소리가 새어나왔어요. 세상에. 그때는 총도 제대로 없었는데. 맙도 굶으면서 싸웠는데. K9의 행렬이 계속됐습니다. 위장 무늬가 칠해진 차체에 태극 마크가 선명하게 빛나고 있었어요. 포탑이 천천히 회전하면서 전방을 향했습니다. 그 모습이 마치 적을 향해 고개를 든 맹수 같았어요. 저는 그 광경을 보면서 가슴이 뜨거워지는 걸 느꼈습니다. 70년 전 태국은 굶주린 한국에 쌀을 보냈습니다. 밀가루를 보냈어요. 젊은이들의 피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70년이 지난 오늘 한국은 그 빚을 갚으러 온 거였어요. 쌀 대신 강철로, 밀가루 대신 화력으로요. 박중령이 무전기를 들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 힘이 들어가 있었어요. K9 전개 속도 올려라. 우리 형제들을 지켜야 한다. 저는 그 말을 듣고 그를 바라봤습니다. 형제라고 했어요. 장사꾼이 물건을 팔러 온 게 아니었습니다. 70년 전 피를 나눈 형제가 돌아온 거였어요. 노인이 K9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그 친구들이 보고 있을 거요. 그 차가운 땅에서 한국이 이렇게 됐다는 걸 보고 있을 거야. 그의 주름진 얼굴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웃고 있었어요. 처음 보는 표정이었습니다. 슬픔과 기쁨이 뒤섞인 70년을 기다린 사람의 얼굴이었어요. 박중령이 노인에게 다가가 경례를 했습니다. 한국군 장교로서 정식으로 감사드립니다. 리틀 타이거 선배님. 노인이 떨리는 손으로 답례를 했어요. 제대로 된 경례는 아니었지만 그 손에 담긴 무게는 어떤 훈장보다도 무거웠습니다. 먼지가 서서히 가라앉았습니다. K9 행렬이 전선을 향해 사라져갔어요. 1500마력의 엔진 소리가 점점 멀어졌지만 제 귀에는 그 소리가 오래도록 맴돌았습니다. 그건 단순한 기계음이 아니었어요. 70년 만에 돌아온 약속의 소리였습니다. K9이 전선에 배치된 다음 날, 저는 전방 지휘소에서 작전을 지켜봤습니다. 새벽 5시. 아직 해가 뜨기 전이었어요. 안개가 자욱하게 깔려 있었고 공기는 차갑고 습했습니다. 하지만 긴장감 때문인지 추위가 느껴지지 않았어요. 박성우 중령이 제 옆에 서 있었습니다. 그가 태블릿 화면을 보여주며 설명했어요. 준장님, 오늘 작전의 핵심은 TOT입니다. 저는 되물었습니다. TOT요? 그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타임 온 타겟. 목표물 동시 도달이라는 뜻입니다. K9의 가장 무서운 기술이죠. 저는 처음 듣는 개념이었습니다. 포격이라면 그냥 적을 향해 쏘는 거 아닙니까? 박중령이 화면에 그림을 그리며 설명을 이었어요. 보통 포격은 한 발씩 순차적으로 도달합니다. 첫 발이 떨어지면 적이 대피하고 두 번째 발이 떨어질 때는 이미 자리를 비운 뒤죠. 하지만 TOT는 다릅니다. 한 대의 포에서 쏜 여러 발의 포탄이 정확히 같은 시각에 목표물에 꽂히는 겁니다. 저는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합니까? 먼저 쏜 포탄이 먼저 도착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박중령이 미소를 지었어요. 포탄마다 발사 각도와 화약량을 다르게 조절합니다. 첫 발은 높이 쏘아 올려서 포물선을 크게 그리고 다음 발은 좀 더 낮게, 그 다음 발은 더 낮게. 이렇게 하면 먼저 쏜 포탄이 하늘 높이 날아가는 동안 나중에 쏜 포탄이 먼저 도착하는 거죠. 결국 모든 포탄이 같은 순간에 목표물을 때립니다. 저는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그런 계산을 실시간으로 한다는 겁니까? 박중령이 대답했어요. K9의 사격 통제 컴퓨터가 처리합니다. 목표물까지의 거리, 풍향, 기온, 기압까지 계산해서 최적의 발사 각도를 자동으로 산출하죠. 인간이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닙니다. 대형 스크린에 드론 영상이 떴습니다. 캄보디아군 전차 집결지였어요. T-72 전차 20대 이상이 모여 있었고 주변에 보급 트럭과 지휘 차량이 흩어져 있었습니다.
저들이 오늘 국경을 넘을 예정이었어요. 우리가 먼저 치지 않으면 우리 마을들이 짓밟히는 겁니다. 박중령이 무전기를 들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놀라울 만큼 차분했어요. 전포대 사격 준비. 목표물 좌표 확인. K9 8대가 일제히 포탑을 돌렸습니다. 긴 포신이 새벽 하늘을 향해 올라갔어요. 마치 8마리의 맹수가 동시에 고개를 드는 것 같았습니다. 사격 개시. 박중령의 명령이 떨어지자마자 굉음이 터졌습니다. 8대의 K9이 동시에 불을 뿜었어요. 포구에서 섬광이 번쩍이고 충격파가 제 가슴을 때렸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이 아니었어요. 첫 발을 쏜 지 몇 초 만에 두 번째 발이 나갔고 곧이어 세 번째 발이 뒤따랐습니다. K9 한 대가 1분도 안 되는 시간에 6발을 쏟아냈어요. 저는 스크린을 바라봤습니다. 드론 영상 속 전차 집결지는 아직 평온했어요. 포탄이 날아가는 시간이 필요했으니까요. 30초, 40초. 박중령이 중얼거렸습니다. 5초 전, 4초, 3초, 2초, 1초. 화면이 하얗게 번쩍였습니다. 한 발이 아니었어요. 동시에 수십 발의 폭발이 일어났습니다. 마치 땅 전체가 들썩이는 것 같았어요. 전차들이 있던 자리에 화염 기둥이 솟구쳤고 검은 연기가 하늘을 뒤덮었습니다. 폭발이 연쇄적으로 이어졌어요. 탄약고가 터지고 연료통이 불길에 휩싸이고 지휘 차량이 산산조각 났습니다. 제 옆에 있던 참모 하나가 신음을 흘렸습니다. 세상에. 저도 같은 심정이었어요. 전차가 폭발하는 게 아니라 증발하는 것 같았습니다. 한순간에 20대가 넘는 전차가 형체도 없이 사라졌어요. T-72가 아무리 구식이라지만 전차는 전차입니다. 두꺼운 장갑으로 보호받는 철 덩어리를 이렇게 허무하게 부숴버리다니요. 박중령이 설명했습니다. 이게 TOT의 효과입니다. 적에게 대피할 시간을 주지 않아요. 첫 발이 떨어지는 순간 이미 모든 게 끝난 겁니다. 도망치려고 해도 소용없어요. 어디로 도망쳐도 그곳에 포탄이 떨어지니까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솔직히 등골이 서늘했습니다. 이건 전쟁이 아니라 처형이었어요. 하지만 작전은 거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박중령이 다시 무전기를 들었어요. 천무 사격 준비. 후방 목표물 좌표 입력 완료 확인. 천무요? 저는 되물었습니다. K9 말고 다른 무기도 있었던 겁니까? 박중령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K9이 전방을 정리하는 동안 천무가 후방을 끊습니다. 사거리 45km. 적의 통신 기지와 보급선을 타격할 겁니다. 저는 순간 숨이 멎었습니다. 45km요? 그 거리면 적진 한복판 아닙니까? 화면이 전환됐습니다. 드론이 촬영한 캄보디아군 후방 기지였어요. 대형 안테나가 세워진 통신 시설과 연료 탱크, 탄약 집적소가 보였습니다. 저곳이 적 전체의 신경망이었어요. 저기가 무너지면 전선의 캄보디아군은 눈과 귀를 잃는 겁니다. 천무가 불을 뿜었습니다. K9과는 또 다른 종류의 굉음이었어요. 발사관에서 로켓탄이 연속으로 뿜어져 나왔습니다. 화염에 꼬리를 달고 하늘로 솟구치는 유도탄들. 그 모습이 마치 용이 불을 내뿜는 것 같았어요. 몇 초 만에 수십 발이 하늘로 사라졌습니다. 저는 시계를 봤습니다. 45km. 그 거리를 얼마 만에 주파하는 겁니까? 박중령이 대답했어요. 2분 이내입니다. 저는 다시 스크린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2분 후 화면 속 통신기지가 지옥으로 변했습니다. 정밀 유도 로켓들이 안테나를 직격했고 연료 탱크가 거대한 화염 구름을 만들며 폭발했어요. 탄약 집적소는 연쇄 폭발을 일으키며 주변 시설까지 집어삼켰습니다. 캄보디아군 후방 사령부가 1분도 안 되어 잿더미로 변했어요. 제가 알기로 현대전은 정보전이라고 했습니다. 적의 위치를 알고 아군의 상황을 파악하고 명령을 전달하는 것. 그게 전쟁의 핵심이에요. 그런데 한국군은 그 신경망 자체를 잘라버렸습니다. 전선의 캄보디아군은 이제 뭘 해야 할지 모르는 상태가 된 거예요. 후방과 연락이 끊기고 보급도 끊기고 명령체계도 무너졌으니까요. 저는 박중령에게 물었습니다. 이게 한국식 전쟁입니까? 그가 대답했어요. 아니요. 이게 생존입니다. 저희는 70년간 북한의 장사정포 아래서 살아왔습니다. 서울에 1만 발 이상의 포탄이 쏟아질 수 있는 환경에서요.
그래서 저희는 저기 쏘기 전에 끝내는 방법을 연구했습니다. TOT도 천무도 모두 그 트라우마에서 나온 기술이에요. 저는 그 말을 듣고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트라우마라고요. 70년간 죽음의 공포 속에서 산 나라가 만든 무기. 그건 단순한 화력이 아니었어요. 생존 본능이 결정화된 결과물이었습니다. 드론 영상이 전장 전체를 비췄습니다. 전차 집결지는 거대한 검은 구덩이로 변해 있었고 후방 기지에서는 아직도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었어요. 작전 개시부터 종료까지 채 30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캄보디아군의 공세 능력이 한순간에 증발한 거였어요. 박중령이 무전기에 대고 말했습니다. 작전 완료. 피해 평가 시작하라.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담담했어요. 마치 아침에 커피를 주문하듯 평온한 어조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았어요. 저 담담함 뒤에 얼마나 많은 훈련과 경험이 있는지를요.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해가 뜨고 있었어요. 붉은 햇살이 전장의 연기와 섞여 기묘한 빛깔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어젯밤까지만 해도 저 전차들이 우리 마을을 향해 돌진할 예정이었어요. 우리 병사들이 피를 흘리며 막아야 했을 겁니다. 하지만 지금 저 전차들은 고철 덩어리가 됐습니다. 단 30분 만에요. 지휘소를 나서면서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건 전쟁의 형태가 완전히 달라진 거라고요. 용기와 희생만으로 싸우던 시대는 지났어요. 이제는 시스템이 싸우는 시대였습니다. 더 정밀하고 더 빠르고 더 치명적인 시스템을 가진 쪽이 이기는 전쟁. 한국은 그걸 70년 동안 준비해왔던 거예요.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피난소에서 만났던 노인의 얼굴이 떠올랐어요. 그때 굶주리던 나라가 이제 이런 무기를 만든다고요. 저는 웃음이 났습니다. 쓴웃음이 아니었어요. 진심으로 감탄하는 웃음이었습니다. 승리가 눈앞에 보이던 그날 밤, 최악의 소식이 날아왔습니다. 캄보디아군 잔존 병력이 국경마을 학교를 점거하고 민간인을 인질로 잡았다는 거였어요. 교사 8명과 학생 23명. 대부분이 아이들이었습니다. 저는 지휘소에서 보고를 받고 주먹으로 책상을 내리쳤어요. 비겁한 놈들. 전쟁에서 지니까 아이들을 방패로 삼겠다는 겁니까? 참모들의 얼굴도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분노와 당혹감이 뒤섞인 표정이었어요. 무전기에서 캄보디아군 지휘관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태국군은 지금 즉시 모든 공격을 중단하라. 이 학교에는 30명이 넘는 민간인이 있다. 만약 한 발이라도 더 쏘면 이 사람들의 목숨은 보장하지 않겠다. 사흘 안에 우리 병력의 안전한 철수를 보장하라. 그것이 조건이다. 저는 치가 떨렸습니다. 저자들은 이미 진 전쟁이었어요. 전차 부대도 박살났고 후방 지원도 끊겼고 명령 체계도 무너졌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으로 아이들을 볼모로 잡다니요. 전쟁에서 가장 추악한 짓이었습니다. 참모회의가 소집됐습니다. 협상파와 강경파로 의견이 갈렸어요. 한 참모가 말했습니다. 사흘만 기다리면 됩니다. 저들이 철수하면 인질은 풀려날 겁니다. 하지만 다른 참모가 반박했죠. 저들을 믿을 수 있습니까? 철수하면서 인질을 죽이지 않을 거라는 보장이 어디 있습니까? 게다가 저들이 안전하게 빠져나가면 다음에 또 이런 짓을 할 겁니다. 저도 고민이 됐습니다. 무력으로 해결하자니 인질의 안전이 걱정됐고 협상을 하자니 테러범에게 굴복하는 꼴이었어요. 어느 쪽을 선택해도 후회가 남을 것 같았습니다. 그때 박성우 중령이 입을 열었어요. 준장님, 한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박 중령이 태블릿을 꺼내 화면에 학교 건물의 도면을 띄웠어요. 캄보디아군은 학교 본관에 인질을 모아놓고 있습니다. 출입구마다 무장 병력을 배치했고 자폭 드론도 준비해놨어요. 강제 진입을 시도하면 드론을 터뜨리겠다는 계산이죠. 저는 물었습니다. 자폭 드론이요? 박 중령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소형 드론에 폭발물을 장착한 겁니다. 리모컨 하나로 건물 전체를 날려버릴 수 있어요. 단순한 인질극이 아닙니다. 저들은 최악의 상황에 대비하고 있는 겁니다. 회의실의 공기가 더욱 무거워졌습니다. 자폭 드론까지 있다면 어떻게 구출한단 말입니까? 특수부대가 진입하는 순간 버튼 하나로 모든 게 끝나는 거잖아요. 저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박 중령이 말을 이었어요. 하지만 방법이 있습니다. 저희가 가져온 장비 중에 전자전 제밍 시스템이 있어요.
드론의 통신 신호를 차단할 수 있습니다. 리모컨을 눌러도 드론이 작동하지 않게 만드는 거죠. 저는 눈이 번쩍 떠졌습니다. 그게 가능합니까? 박중령이 대답했어요. 한국은 북한의 무인기 위협에 수십 년간 대응해왔습니다. 이 정도 소형 드론은 무력화할 수 있어요. 작전 계획이 빠르게 수립됐습니다. 한국 특수팀이 투입되고 제밍 시스템이 드론을 무력화하는 동안 동시에 진입한다는 거였어요. 하지만 문제가 있었습니다. 제밍 범위 안에 들어가려면 건물에서 300m 이내까지 접근해야 했어요. 그 거리까지 들키지 않고 갈 수 있을까요? 박중령이 말했습니다. 야간에 접근합니다. 저희 특수팀은 야간 작전에 숙달되어 있어요. 그리고 한 가지 더. 그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이 작전에서 가장 중요한 건 인질의 안전입니다. 적을 제압하는 것보다 사람을 구하는 게 우선이에요. 무기는 이겼으나 사람을 잃으면 진 전쟁입니다. 저는 그 말에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맞는 말이었어요. 우리가 이 전쟁을 시작한 건 땅을 지키려는 게 아니었습니다. 국민을 지키려는 거였어요. 아이들을 죽게 놔두고 전쟁에서 이긴들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작전은 그날 밤 자정에 시작됐습니다. 저는 전방 지휘소에서 실시간 영상을 지켜봤어요. 야간 투시경으로 촬영된 화면이었습니다. 초록빛 화면 속에서 한국 특수팀원들이 유령처럼 움직이고 있었어요. 그들의 동작은 놀라울 정도로 조용하고 빨랐습니다. 마치 그림자가 스며들듯이 건물에 접근하고 있었죠. 박중령이 무전기에 대고 속삭였습니다. 알파팀 위치 확인. 제밍 시스템 가동 준비. 무전기에서 짧은 응답이 들려왔어요. 알파팀 300m 도달. 대기 중. 박중령이 저를 돌아봤습니다. 준장님, 제밍 가동 승인 부탁드립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승인한다. 화면 한쪽에 전자파 방해 범위가 원형으로 표시됐습니다. 학교 건물 전체가 그 원 안에 들어갔어요. 박중령이 말했습니다. 이제부터 저 건물 안의 모든 무선 신호가 차단됩니다. 드론도 무전기도 작동하지 않을 거예요. 저는 손에 땀이 흥건해지는 걸 느꼈습니다. 진입 개시. 박중령의 명령이 떨어지자 화면 속 특수팀원들이 일제히 움직였습니다. 세 방향에서 동시에 건물로 진입했어요. 창문을 깨고 들어가는 팀, 지붕에서 내려오는 팀, 정문을 돌파하는 팀. 그들의 움직임은 완벽하게 동기화되어 있었습니다. 캄보디아군은 혼란에 빠졌어요. 무전기가 안 되니까 서로 연락을 할 수 없었죠. 자폭 드론의 리모컨을 눌렀을 텐데 아무 반응이 없었을 겁니다. 그 당혹감이 채 가시기도 전에 한국 특수팀이 들이닥친 거예요. 총성이 울렸습니다. 짧고 정확한 사격이었어요. 화면 속에서 적 병사들이 하나둘 쓰러졌습니다. 특수팀원들은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움직였어요. 적과 인질이 뒤섞인 상황에서 오직 적만 골라서 제압하고 있었습니다. 그 정확함이 소름이 끼칠 정도였어요. 3분. 진입부터 제압까지 채 3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무전기에서 보고가 들려왔어요. 작전 완료. 적 병력 전원 제압. 인질 전원 무사. 반복한다. 인질 전원 무사. 저는 그 말을 듣고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전원 무사라고요. 아이들이 모두 살았다고요. 화면이 전환됐습니다. 학교 건물 안에서 아이들이 나오고 있었어요. 울고 있는 아이도 있었고 멍하니 서 있는 아이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모두 살아 있었어요. 두 발로 걸어 나오고 있었습니다. 교사들이 아이들을 감싸 안고 있었고 특수팀원들이 그들을 안전지대로 안내하고 있었죠. 저는 눈시울이 뜨거워지는 걸 느꼈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저 아이들은 죽음의 공포 속에 있었어요. 총구 앞에서 떨고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저렇게 걸어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이 보내준 특수팀 덕분에요. 박중령이 제게 다가왔습니다. 그의 손에는 종이컵이 들려 있었어요. 따뜻한 커피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준장님. 저는 그 커피를 받아들었어요. 손이 아직도 떨리고 있었습니다. 커피 향이 코끝에 닿았어요. 그제야 긴장이 조금씩 풀리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박중령에게 물었어요. 왜 이렇게까지 합니까? 한국에게 태국은 그냥 무기 수출 시장일 뿐일 텐데요. 왜 특수부대까지 보내서 우리 아이들을 구하는 겁니까? 박중령이 잠시 침묵하더니 대답했습니다. 무기는 사람을 죽이는 도구가 아닙니다.
사람을 지키는 도구예요. 저희가 만드는 건 그냥 철덩어리가 아니에요. 누군가의 아버지를, 어머니를, 아이들을 지키기 위한 방패입니다. 그걸 잊으면 저희는 그냥 죽음의 상인일 뿐이에요. 저는 커피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따뜻한 액체가 목을 타고 내려갔어요. 창밖으로 동이 트고 있었습니다. 밤새 잠을 못 잤는데도 피곤하지 않았어요. 아이들이 살았다는 사실 하나가 모든 피로를 씻어내는 것 같았습니다. 학교에서 구출된 아이들이 부모와 재회하는 영상이 뉴스에 나왔습니다. 엄마 품에 안겨 우는 아이, 아빠 손을 꼭 잡고 놓지 않는 아이. 저는 그 장면을 보면서 생각했어요. 이게 전쟁의 이유라고요. 저 아이들의 미래를 지키는 것. 그게 우리가 싸우는 이유였습니다. 인질 구출 작전 이틀 후, 캄보디아가 휴전을 요청해왔습니다. 더 이상 싸울 힘이 없었던 거예요. 전차 부대는 고철이 됐고 후방 지원은 끊겼고 마지막 발악마저 실패했으니까요. 저는 그 소식을 듣고도 실감이 나지 않았습니다. 열흘 전만 해도 우리는 사거리가 닿지 않아 일방적으로 맞고만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적이 무릎을 꿇다니요. 휴전협정 서명식은 국경 인근의 임시회의장에서 열렸습니다. 천막으로 만든 초라한 공간이었지만 거기서 벌어지는 일은 역사적이었어요. 저는 태국 측 대표로 참석했고 박성우 중령도 옵저버 자격으로 함께했습니다. 캄보디아 측 대표가 들어왔습니다. 그들의 사령관이었어요. 이 전쟁을 시작한 장본인이었죠. 하지만 그의 얼굴에는 열흘 전의 오만함이 사라져 있었습니다. 눈 밑에 짙은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고 광대뼈가 도드라져 보일 만큼 볼이 꺼져 있었어요. 잠을 제대로 못 잔 게 분명했습니다. 그가 테이블 앞에 섰습니다. 협정문이 놓여 있었어요. 휴전 조건, 철수 일정, 전쟁포로 교환 절차. 몇 장 되지 않는 문서였지만 거기에는 수천 명의 목숨과 두 나라의 미래가 담겨 있었습니다. 캄보디아 사령관이 펜을 들었습니다. 그의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펜촉이 종이에 닿기 직전 그가 잠시 멈췄습니다. 저는 그의 얼굴을 바라봤어요. 분노인지 수치심인지 알 수 없는 감정이 그의 눈에 서려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결국 펜을 움직였어요. 삐걱거리는 소리와 함께 서명이 완성됐습니다. 저도 서명을 했습니다. 제 손은 떨리지 않았어요. 아니, 정확히 말하면 떨릴 여유가 없었습니다. 이 순간이 오기까지 얼마나 많은 일이 있었는지 생각하면 감정이 복잡해져서요. 서명이 끝나자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캄보디아 사령관이 자리에서 일어나며 말했어요. 한 가지 묻고 싶은 게 있소. 그가 저를 바라봤습니다. 태국군의 그 무기들, 전부 한국제라고 들었소. 사실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렇소. 한국이 지원해줬소. 그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우리는 중국제 무기로 싸웠소. 중국이 최고라고 믿었거든. 하지만 결과는 보다시피요. 그가 고개를 저었어요. 전쟁이 끝나면 우리도 한국산을 알아봐야겠소. 적어도 중국보다는 나을 것 같으니.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뭐라고 해야 할지 몰랐거든요. 승자가 패자를 조롱하는 건 품이 없는 일이니까요. 협정식이 끝나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햇살이 따가웠어요. 천막 밖에는 각국 기자들이 몰려 있었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터지고 질문이 쏟아졌어요. 준장님, 이번 전쟁의 승인은 무엇입니까? 한국 무기의 성능에 대해 한마디 해주십시오. 태국군과 한국군의 협력 관계는 앞으로 어떻게 될 예정입니까? 저는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어요. 이번 전쟁에서 태국군은 한 가지를 증명했습니다. 작은 나라도 좋은 친구가 있으면 거인을 이길 수 있다는 걸요. 한국은 우리에게 무기만 판 게 아닙니다. 전쟁을 끝내는 법을 가르쳐 줬어요. 그날 저녁 전 세계 뉴스에서 이번 전쟁을 다뤘습니다. 저는 숙소에서 텔레비전을 켜고 보도를 지켜봤어요. CNN 앵커가 말하고 있었습니다. 동남아시아에서 벌어진 이번 분쟁은 세계 방산 시장의 판도를 바꿀 중요한 사건이 됐습니다. 한국제 무기들이 실전에서 압도적인 성능을 증명했기 때문입니다. KGB의 정밀도, K9의 화력, 천무의 사거리는 모두 기존의 예상을 뛰어넘었습니다. 업계 전문가들은 이번 전쟁을 계기로 한국이 세계 5대 무기 수출국으로 도약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화면이 바뀌어 프레아비헤아르 사원이 나왔습니다. 천년된 석조 건물이 햇빛 아래 빛나고 있었어요. 앵커가 말했습니다.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한국군의 정밀 타격 능력입니다. 세계 문화유산인 프레아비헤아르 사원에서 불과 15m 떨어진 적 탄약고를 파괴하면서도 사원에는 단 하나의 흠집도 남기지 않았습니다. 미국제 제2담으로는 불가능했을 작전을 한국제 KGB가 성공시킨 겁니다. 저는 텔레비전을 끄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별이 빛나고 있었어요. 열흘 전 저 별빛 아래서 우리 아이들이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끝났어요. 더 이상 포탄이 떨어지지 않을 겁니다. 더 이상 학교가 불타지 않을 거예요. 다음 날 아침 저는 한국지원단의 송별식에 참석했습니다. 그들이 본국으로 돌아가는 날이었어요. 활주로에 수송기가 대기하고 있었고 한국 군인들이 짐을 싣고 있었습니다. 저는 박성우 중령을 찾았어요. 그가 수송기 트랩 앞에 서 있었습니다. 저는 그에게 다가갔습니다. 중령, 고맙소. 진심으로요. 그가 미소를 지었어요. 아닙니다, 준장님. 저희가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요. 당신들이 한 건 그 이상이었소. 무기를 판 게 아니라 우리 국민을 지켜줬소. 우리 아이들을 살려줬소. 그건 돈으로 살 수 있는 게 아니오. 박중령이 잠시 침묵하더니 말했습니다. 준장님, 피난소에서 만난 노인 기억하십니까?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어떻게 잊겠소? 70년 전 사진을 보여주셨던 분이잖소. 박중령이 말했습니다. 그분 같은 분들이 아니었으면 오늘의 대한민국도 없었을 겁니다. 저희는 그냥 빚을 갚은 거예요. 그것도 아주 조금요. 저는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악수였어요. 말없이 오래 손을 맞잡고 있었습니다. 그 손의 온기가 아직도 기억나요. 차갑지도 뜨겁지도 않은 그냥 사람의 온기였습니다. 박중령이 수송기에 올랐습니다. 트랩이 닫히기 전 그가 마지막으로 경례를 했어요. 저도 답례를 했습니다. 수송기의 엔진이 굉음을 내며 가동됐고 거대한 기체가 천천히 활주로를 달리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하늘로 떠올랐습니다. 저는 그 수송기가 점이 되어 사라질 때까지 바라봤어요. 숙소로 돌아오는 길에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국방부 장관이었어요. 베트남 국방부에서 연락이 왔다더군요. 한국 무기 도입에 대해 문의하고 싶다고요. 인도네시아에서도 같은 연락이 왔고 필리핀에서도 관심을 표명했다고 합니다. 저는 웃음이 났어요. 한국은 이번 전쟁으로 동남아시아 전체에 이름을 알린 겁니다. 무기의 성능만이 아니라 신뢰까지요. 며칠 후 저는 국경마을을 다시 방문했습니다. 전쟁의 상처가 아직 남아 있었지만 복구 작업이 한창이었어요. 무너진 학교터에 새 건물이 올라가고 있었고 불탔던 병원도 재건 중이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아이들이 돌아와 있었어요. 학교 앞 운동장에서 아이들이 뛰어놀고 있었습니다. 공을 차는 아이, 술래잡기를 하는 아이, 그냥 앉아서 웃고 떠드는 아이들. 저는 그 모습을 한참 바라봤어요. 열흘 전 이 아이들의 웃음이 사라질 뻔했습니다. 포탄 속에 묻힐 뻔했어요. 하지만 지금 저렇게 웃고 있습니다. 저건 기적이 아니에요. 누군가 지켜줬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피난소에서 만났던 노인이 생각났습니다. 70년 전 눈 덮인 한국 땅에서 싸웠던 그분. 그분이 그때 흘린 피가 오늘 이 아이들의 웃음으로 돌아온 거였어요. 역사는 그렇게 이어지는 거였습니다. 70년 전 우리가 한국에 보낸 건 사란가마니와 젊은이들의 피였어요. 하지만 오늘 한국이 우리에게 돌려준 건 저 아이들의 미래였습니다. 천년의 평화. 어쩌면 그건 과장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붉은 노을이 하늘을 물들이고 있었어요. 저는 천천히 차로 걸어갔습니다. 내일부터 다시 일상이 시작될 겁니다. 서류 더미와 회의와 보고서가 기다리고 있겠죠. 하지만 괜찮았어요. 그게 평화라는 거니까요. 시동을 걸기 전 마지막으로 운동장을 바라봤습니다.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저녁바람에 실려왔어요.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선생님들, 오늘 이야기 어떠셨어요? 저는 피난소에서 낡은 사진을 꺼내든 그 노인의 손이 자꾸 떠오릅니다. 70년 전 눈밭에서 함께 싸운 친구 이야기를 하시면서 눈물 흘리시던 그 장면요. 목이 메었어요. 그리고 박성우 중령이 그 손을 두 손으로 감싸 쥐며 말했잖아요. 저희는 잊은 적이 없습니다. 라고요. 저는 그 장면에서 눈물이 났습니다. 혹시 이런 생각하시는 분 계세요?
나는 늙었다. 이제 할 수 있는 게 없다. 젊은 사람들한테 짐만 된다.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절대로요. 선생님 얼굴에 주름, 그건 훈장이에요. 선생님 손에 굳은 살, 그건 대한민국이 드리는 무공훈장이랍니다. 선생님들은 영웅입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저 감동방송은요, 앞으로도 선생님들 옆에 있을게요. 심심하실 때 말동무가 되어드리고 가슴 뛰는 이야기로 찾아볼게요. 그게 제가 할 수 있는 작은 보답이거든요. 선생님들, 요즘 날씨가 많이 춥잖아요. 외출하실 때 목도리 꼭 챙기시고요. 장갑도 끼세요. 따뜻한 국물 드시고 감기 기운 있으시면 병원 꼭 가세요. 선생님들이 건강하셔야 저도 좋거든요.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이랑 좋아요 한번 눌러주세요. 돈 드는 거 아니에요. 로그인 복잡하시면 안 하셔도 괜찮고요. 댓글도 남겨주시면 제가 다 읽어봅니다. 독수리 타법이어도 괜찮아요. 오타 나도 괜찮아요. 선생님 마음만 전해주시면 돼요. 오늘 밤 거울 한번 보세요. 거기 비친 얼굴이 대한민국을 만든 영웅입니다. 존경하고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영원한 말동무 감동방송 TV였습니다. 세계를 놀라게 한 대한민국 다음 영상에서도 계속됩니다.